미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당신 때문에 잠을 못 자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거센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번개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9년 전 남편을 데려간 것과 똑같은 밤. 67세 은퇴한 외과의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60세 나는 그 밤 다시 여자로 깨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장면 궁금하시죠? 9년간 별장 관리인으로 일하던 60세 여인이 고용주의 아내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듣고 난 후 시작된 위험한 감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듣기 전에 잠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출퇴근길 지하철 아닌지, 집에서 쉬면서인지, 아니면 밤에 잠들기 전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깊이 있는 황혼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9년이 흘렀습니다. 남편 정호를 바다에서 잃은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51세였던 그때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호는 어선 선장이었어요. 20년 넘게 동해 바다를 누빈 베테랑이었죠. 그해 9월 예보에 없던 태풍이 갑자기 북상했습니다. 정호의 배에는 6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어요. 마지막 무전 통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여보, 나 괜찮아. 선원들 먼저 보트에 태웠어. 금방 돌아갈게.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에 묻혀 끊기던 정호의 목소리. 선원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고 자신은 마지막까지 배에 남았다고 했어요. 그게 정호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선원 6명은 모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파도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바다가 그를 데려간 거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빈관 앞에서 울었어요. 정호가 좋아하던 낡은 선장 모자와 해도만 넣어둔 관. 그걸 보며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도 없이 홀로 남겨진 저는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청소 대행, 가사 도우미. 나이 50이 넘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3년쯤 지났을 때 강릉 근처 해변가 별장의 관리인 자리를 소개받았습니다. 바닷가 별장인데 은퇴한 의사 부부가 살아요. 사람 급하게 구한대요. 소개해준 지인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은퇴한 부부가 조용히 노후를 보내는 곳이라고 했어요. 숙식 제공의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정호가 사랑했던 바다. 그 바다 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면접 날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별장은 해안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얀 외벽에 파란 지붕, 넓은 테라스에서는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마치 배경 음악처럼 은은하게 들려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분이 최동훈 원장님이었습니다. 당시 58세, 첫눈에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꼿꼿한 자세,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 30년 넘게 수술실에서 생사를 다뤄온 사람 특유의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한미란 씨죠. 앉으세요. 원장님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있었지만 차갑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느꼈던 것 같아요. 이분도 어딘가 외롭구나. 면접은 길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은 제 이력서를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남편분을 바다에서 잃으셨군요. 그런데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 일하고 싶다고요? 네. 남편이 사랑했던 바다거든요. 미워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피하고 싶어 하던데 특이하시네요. 피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가까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언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 선생, 이 별장은 저희 부부에게 마지막 안식처예요. 복잡한 일 없이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이곳에 왔어요.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선생이라는 호칭도, 가족처럼이라는 표현도, 3년간 허드레시를 하며 푸대접만 받던 제게는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서연이 여사도 만났어요. 원장님의 아내분이셨습니다. 당시 54세. 전직 성악가답게 자세가 곧고 목소리가 맑았어요. 긴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은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어머, 미란 씨 인상이 참 편안하네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사님은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여사님이라니 너무 딱딱해요. 그냥 편하게 불러요. 우리 오래 함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부부라고 생각했어요. 서로를 아끼는 금슬 좋은 부부. 그렇게 시작된 별장 생활이 어느덧 9년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별장으로 출근합니다. 제 숙소는 별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이에요. 7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침 식사 준비입니다. 원장님은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을 좋아하세요. 여사님은 샐러드와 요거트를 선호하시죠. 두 분의 입맛이 달라서 늘 따로 준비합니다.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손에 익었어요. 미란 씨, 오늘 된장찌개 맛있네요. 손맛이 점점 좋아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입에 맞으셔서 다행이에요. 이런 대화가 매일 아침 오갔습니다. 사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 청소, 빨래. 오후에는 장을 보러 강릉 시내에 다녀오고 정원도 가꿉니다. 별장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어요. 여사님이 좋아하시는 수국과 라벤더를 심어놨습니다. 봄이면 꽃이 만발해서 정말 예뻐요. 저녁 준비를 마치면 대개 7시쯤 퇴근합니다.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하는 셈이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이 별장이, 이 바다가 저를 살게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9년 동안 원장님과 여사님은 저를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제 생일마다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명절에는 푸짐한 보너스를 주셨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독감에 걸려 열이 펄펄 끓었는데 원장님이 직접 해열제를 가져다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란 씨, 오늘은 쉬어요. 밥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해야죠. 아픈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30년 동안 환자 봐온 사람 말 들어요. 여사님은 죽을 끓여주셨어요. 고용인과 고용주 사이라기보다는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원장님은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서재에서 의학 서적을 정리하거나 글을 쓰셨습니다. 오후에는 해변을 산책하시고 저녁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셨죠. 67세가 된 지금도 꼿꼿한 자세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계세요. 여사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강릉 시내 문화센터로 나가십니다. 그곳에서 성악 레슨을 하세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노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가끔 별장 테라스에서 연습하실 때면 그 맑은 소프라노 음성이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부부였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도 저녁이면 함께 와인을 마시는 제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뭔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장을 청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여사님이 예전보다 자주 한숨을 쉬셨습니다. 테라스에 홀로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시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성악 연습도 뜸해지셨습니다. 원장님도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 여사님과 함께 와인을 드셨는데 요즘은 서재에서 혼자 위스키를 드십니다.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홀로 술을 마시시는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침구를 정리하다가 알게 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부부의 방이 언제부턴가 따로였어요. 원장님은 서재 옆 작은 방을, 여사님은 안방을 쓰고 계셨습니다. 빨래를 정리할 때마다 두 방을 따로 드나들어야 했죠. 명절에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도 묘하게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온 아들, 딸 내외와 손주들. 겉으로는 화목한 가족 모임이었지만 원장님과 여사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처럼 지낸다 해도 저는 결국 관리인이니까요. 부부 사이의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조용히 관찰만 하던 어느 가을 저녁, 여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란 씨, 잠깐 시간 돼요? 그날의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10월 중순,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저녁이었어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정리하는데 테라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여사님이 홀로 앉아 계셨어요.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여사님은 와인을 즐기시는 편이 아니에요. 목에 안 좋다며 성악가 시절부터 술을 멀리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와인 병까지 옆에 두고 계셨습니다. 달빛 아래 여사님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구나.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행주를 내려놓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다가가는 제 발소리에 여사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고 계셨던 거예요. 여사님, 괜찮으세요? 여사님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더 슬퍼 보였어요. 미란 씨, 잠깐 같이 앉아요.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보름달이 바다 위에 은빛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지만 여사님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여사님은 와인 잔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여사님이 준비가 되시면 말씀하시겠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사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란 씨, 이 얘기는 남편한테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었으니까요. 여사님이 저를 믿고 털어놓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나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시댁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자녀들과의 갈등이거나. 하지만 여사님의 다음 말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완벽한 게 문제죠. 완벽한 게 문제라니.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원장님은 누가 봐도 훌륭한 분이셨으니까요. 명성 높은 외과의사, 자상한 남편, 좋은 아버지.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사님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40년 동안 수술실에서 하던 대로 모든 걸 통제해요. 내 일정, 내 감정, 심지어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까지. 여사님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듬직해 보였어요. 의사 남편이 꼼꼼하게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40년이 지나니까 숨이 막혀요.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오랫동안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았어요. 막힌 둑이 터지듯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내 기분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컨디션 어때? 라고 물으면 그건 내 감정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마치 수술 전에 환자 상태 확인하듯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여사님이 떨리는 손으로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아준 적도 없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늘 옳은 말만 하고, 늘 정확하고, 늘 이성적이에요.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그게 더 힘들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께 말씀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여사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했죠. 수십 번은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남편은 논리적으로 반박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감정적으로 굴지 마. 구체적으로 말해봐. 매번 그래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여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포기하게 됐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각자 살자. 그런 마음으로 지난 10년을 버텼어요. 10년. 그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여사님이 저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친구들한테도 못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사 남편의 별장에서 사는데 뭐가 불만이야?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늘 겉만 봅니다. 큰 별장, 은퇴한 의사 남편, 우아한 노후,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행복을 판단하죠.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은 외로울 수 있다는 걸 모릅니다. 미란 씨만이 유일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9년 동안 우리 집안 사정을 가장 가까이서 봐왔잖아요. 여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와인을 마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고마워요. 미란 씨 들어줘서. 저야말로요. 여사님이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여사님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여사님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은 남편. 감정을 물어본 적 없는 남편. 논리로만 대화하는 남편.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정말 원장님이 그런 분일까? 9년 동안 제가 본 원장님은 달랐거든요.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시며 오늘 바다가 참 예쁘더라. 미란 씨도 한번 나가봐요 라고 말씀하시던 분. 제 생일에 작은 케이크를 직접 사다 주시며 9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라고 하시던 분. 제가 아플 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분. 그분이 정말 차갑기만 한 사람일까요? 어쩌면 원장님도 외로운 건 아닐까요? 30년간 수술실에서 냉정하게 생사를 결정해야 했던 사람.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 어쩌면 그분도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는 건 아닐까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이 차갑다고 표현한 그 모습이 제 눈에는 쓸쓸함으로 보였거든요.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시는 뒷모습, 해변을 혼자 산책하시는 모습, 저녁 식탁에서 여사님과 말없이 식사하시는 모습, 그분도 외로웠던 거예요. 아내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자기 방식대로만 한 거예요. 그게 결국 여사님을 힘들게 만든 거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원장님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로. 그 생각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뭐야, 나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원장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꼿꼿한 자세,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 6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단정한 모습. 아, 안 돼. 이러면 안 돼. 스스로를 타이르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9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 정호를 잃은 후 저는 여자로서의 감정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51세에 홀로 남겨져서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거든요. 누군가를 좋아한다거나 설렌다거나 그런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사님의 고백을 들은 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호와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로 떠나기 전날 밤. 그때의 따뜻함, 그때의 포근함. 9년이라는 시간이 그 모든 걸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장에 출근하면서부터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평소보다 빨리 뛰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계시던 원장님이 고개를 드셨어요. 미란 씨, 잘 왔어요. 오늘 얼굴이 좀 상기된 것 같은데 어디 아파요? 아, 아니에요. 빨리 걸어와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 거였어요. 원장님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67세. 하지만 꼿꼿한 자세, 넓은 어깨, 힘 있는 목소리. 30년간 수술대에 서셨던 분답게 손은 여전히 안정적이었고 눈빛은 날카로우면서도 깊었어요. 식탁에 아침을 차리면서 원장님의 손을 보게 됐습니다. 신문을 잡고 있는 그 손. 수만 번의 수술을 집도했을 손. 크고 힘 있는 손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9년간 가족처럼 지낸 고용주를 향한 감정이 변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밥을 푸면서도 국을 떠드리면서도 자꾸만 원장님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원장님이 신문을 넘기는 손길, 커피를 마시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옆모습,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60세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는 흰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시 여자로 깨어나고 있었어요. 여사님의 고백을 들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별장에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원장님을 볼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스스로도 낯설었어요. 아침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거실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원장님이 신문을 넘기는 소리,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 기침 소리까지.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소리들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청소를 하다가도 원장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에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을 떠드리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란 씨, 오늘 국이 좀 짜지 않아요? 깜짝 놀라 국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정말 짰어요. 소금을 2번 넣은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원장님.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요즘 뭔가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어디 불편한 데 있어요? 원장님의 걱정, 어린 눈빛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가슴이 뛰었어요.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빨래를 개면서도 실수가 잦았습니다. 원장님의 셔츠를 접다가 멍하니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 셔츠를 입으신 원장님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넓은 어깨를 감싸는 하얀 셔츠, 단추를 채우시는 손길. 안 돼,
안 돼. 스스로를 타이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9년간 수백 건은 접었을 셔츠인데 이제는 그 천의 감촉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원장님의 체온이 스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여사님이 강릉 시내로 성악 레슨을 나가신 날이었어요. 별장에는 원장님과 저 단둘이 남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서재에서 낮은 신음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원장님이 의자에 앉아 어깨를 주무르고 계셨어요.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주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원장님, 어깨가 많이 불편하세요? 제 목소리에 원장님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 미란 씨 요즘 책을 너무 오래 봐서 그런가 봐요. 목이랑 어깨가 뻣뻣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파스 붙이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어깨 좀 풀어드릴까요? 말하고 나서 스스로 놀랐어요. 왜 이런 말을 한 거지? 원장님도 놀란 표정이셨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어선에서 일할 때 어깨가 많이 뭉쳤거든요. 그때 자주 주물러 줬어요. 좀 자신 있어요. 9년 전에 떠난 남편 이야기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를 안정시켰습니다. 원장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부탁할게요. 요즘 정말 불편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원장님 뒤로 다가갔어요. 의자에 앉아 계신 원장님의 어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30년간 수술대에 서셨던 분의 어깨, 손을 올리는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셔츠 위로도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 6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 못지않게 탄탄했어요. 시작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아, 시원하네요. 원장님이 낮은 신음을 내셨습니다. 미란 씨 손이 정말 따뜻해요. 그 목소리가 제 귓가에 머물렀습니다. 따뜻하다는 말. 9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정호가 떠난 후 누구도 제 손이 따뜻하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깊이 주물렀어요. 원장님의 호흡이 점점 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깨 근육이 천천히 풀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분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이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원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미란 씨, 정말 고마워요. 한결 나아진 것 같아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눈빛 속에 무언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따뜻함, 고마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 저는 얼른 눈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들킬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화요일과 목요일이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여사님이 강릉 시내로 나가시는 날, 원장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요일이 이제는 일주일 중 가장 떨리는 날이 됐어요. 아침에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의 블라우스를 고르기도 했어요. 60세의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우습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깨 마사지는 30분, 40분으로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에는 서재에서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거실 소파에서 하게 됐습니다. 더 편안하게 마사지를 하면서 대화도 깊어졌습니다. 원장님은 30년간의 병원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 살리지 못한 환자들에 대한 죄책감, 의사라는 직업의 무게. 수술실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냉정해야 해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니까. 원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됐나 봐요. 수술실 밖에서도 감정을 숨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원장님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미란 씨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처음이에요. 이상하죠? 아니에요. 저도 원장님 이야기 듣는 게 좋아요. 원장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촉촉해 보였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마사지를 마치고 나니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좋은데 해변 산책이나 할까요? 미란 씨도 같이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9년 동안 원장님은 늘 혼자 산책을 하셨어요. 저를 함께 가자고 하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별장 뒤편의 작은 길을 따라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10월의 바다는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갈매기들이 높이 날았습니다. 젖은 모래 위를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걸었어요.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아니, 친구라기보다는 미란 씨, 원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9년 동안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서. 그 질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9년간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거든요. 외로웠죠. 하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그냥 버티는 거죠. 나도 그래요. 원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사님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40년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은 남편. 감정을 물어보지 않는 남편. 하지만 원장님도 외로웠던 거예요. 두 분 다 외로웠던 겁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밥을 먹으면서 서로를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연희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어긋났어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같은 방에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더라고요. 원장님이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쓸쓸한 옆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해변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뒤를 돌아봤어요. 젖은 모래 위에 두 줄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선명했어요.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흔적. 그 발자국을 보며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두렵지만 설레는. 미란 씨, 원장님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저도 따라 멈췄어요. 오늘 같이 걸어서 좋았어요.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어요. 원장님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고마움? 그리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엇?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호를 데려간 바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바다가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어요. 이 바다가 있어서 이곳에 왔고, 이곳에 와서 원장님을 만났으니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위험한 감정이야. 스스로를 타이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해변을 함께 걷던 원장님의 모습. 젖은 모래 위에 나란히 찍힌 발자국. 60세에 다시 느끼는 설렘.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요? 답을 모른 채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11월 초 여사님이 서울에 가셨습니다. 옛 동료 성악가의 리사이틀 참석과 오랜 친구들 모임. 2박 3일 일정이었어요. 미란 씨, 남편 잘 부탁해요. 혼자 있으면 밥을 대충 먹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여사님. 잘 모시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별장이 갑자기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과 단둘이 2박 3일. 그 생각만으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첫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결국 평소보다 조금 더 몸에 맞는 블라우스를 골랐습니다. 60세에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게 우습지만 오늘만큼은 예뻐 보이고 싶었어요. 별장에 도착하니 원장님이 이미 거실에 나와 계셨습니다. 미란 씨, 오늘 뭔가 다른데요? 그런가요? 응, 블라우스가 잘 어울려요. 색이 화사하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원장님이 제 옷차림을 칭찬하신 건 9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점심을 평소보다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원장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식탁 가득 음식을 차렸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많이. 여사님 안 계시니까 제가 더 신경 써야죠. 미란 씨도 같이 먹어요. 혼자 다 못 먹어요.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단둘이 마주 보고 먹는 식사. 이상하게 설렜어요. 원장님의 손이 젓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자꾸 눈이 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고 파도 소리가 커졌어요. 하늘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번개가 쳤어요. 우르릉 천둥 소리가 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태풍 온다던데 괜찮을까요? 원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꽤 거센데. 미란 씨, 오늘 숙소로 돌아가기 힘들겠어요. 여기서 자요. 이 바람에 나가면 위험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밖은 이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나무들이 휘어지고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폭풍이었어요.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별장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이런 밤이 떠올랐거든요. 정호를 데려간 것도 이런 밤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무서워요? 원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제 표정을 읽으신 거예요. 조금요. 남편을 잃은 것도 이런 밤이었거든요. 원장님이 제 옆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9년 동안 혼자 버텨왔어요. 무서워도 외로워도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옆에 있다고 말해주니까 그동안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원장님이 제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셨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끝이었어요. 그 손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요즘 당신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저 때문에요? 어깨 마사지 받으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미란 씨가 자꾸 생각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미란 씨는 9년 동안 우리 집을 돌봐준 소중한 사람인데. 원장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은 따로 산 지 10년도 넘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두 분 사이의 차가운 공기를 저도 같아요. 원장님, 저도 요즘 원장님이 자꾸 다르게 보여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원장님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원장님이 먼저 입술을 가져오셨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한 키스였어요. 9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 잊고 있었던 감각이 온몸을 타고 퍼졌습니다. 키스가 길어졌습니다. 제 손이 원장님의 목을 감싸 안았고 원장님의 손은 제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체온이 올라갔어요. 입술이 떨어졌을 때 제가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저랑 같이 있어주세요. 방으로 갈까요? 원장님은 제 손을 잡고 일어나셨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번개가 창문으로 번쩍이며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원장님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옷이 하나씩 벗겨졌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원장님의 손이 제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손끝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저는 작게 숨을 내쉬었고 그 숨결이 원장님의 목덜미에 닿았어요. 원장님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어요. 6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그 가슴에 닿았고 원장님이 낮은 신음을 내셨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원장님이 제 위로 올라와 눈을 마주쳤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원장님이 있어서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원장님은 대답 대신 제 입술에 입 맞추셨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입술이 목으로 내려갔고 쇄골을 지나 가슴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늘게 신음했고 손가락이 원장님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9년 만이었어요. 잊고 있었던 감각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신음이 방 안을 채웠고 폭풍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다가 떨어졌습니다. 원장님이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그 안에 제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원장님, 전율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원장님의 이름을 불렀고 원장님은 저를 더 세게 안으셨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안은 채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땀으로 젖은 몸이 번개빛에 반짝였어요. 원장님이 제 이마에 입술을 가볍게 대셨습니다. 후회해요? 아니요.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67세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원장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속도로. 원장님, 응? 저 행복해요. 지금 이 순간. 나도 그래요. 미란 씨,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요. 서로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폭풍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여사님께 어떻게 얼굴을 들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복잡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원장님의 체온이 옆에서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9년 만에 느끼는 온기. 잘못된 건 알아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냥 여자이고 싶었습니다. 내일이면 여사님이 돌아오신다. 그러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걸까? 아니면 더 복잡해지는 걸까? 답을 모른 채 저는 원장님의 품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다녀왔어요. 서울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여사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서 오세요, 여사님.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응.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남편은 잘 있었어요? 네. 잘 모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여사님이 돌아온 후에도 관계는 계속됐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여사님이 문화센터에 가시는 시간이 우리만의 시간이 됐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러웠고 항상 불안했어요. 어느 목요일 여사님이 예정보다 1시간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강의가 일찍 끝났어요. 어머, 둘이서 뭐 해요? 아, 원장님, 어깨가 불편하시다고 해서 잠깐 주물러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미란 씨.
여사님은 의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철렁했어요. 그 후로 여사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란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얼굴에 윤기가 나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남편도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이상하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여사님이 빨래를 정리하다가 말씀하셨어요. 미란 씨, 서재에서 미란 씨 향수 냄새가 자주 나요. 청소할 때 향수 뿌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사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날 저녁 원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란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희가 점점 더 의심하고 있어요. 미란 씨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미란 씨와 함께한 시간들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해변을 함께 걸었습니다. 젖은 모래 위에 나란히 찍힌 발자국. 파도가 밀려와 그 발자국을 하나씩 지워갔어요. 마치 우리의 시간을 지우듯이. 미란 씨, 정말 고마웠어요. 67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요. 60세에 다시 여자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원장님과 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인사만 나눴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했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원장님을 마주치는 모든 순간이 그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원장님을 봐도 예전만큼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관계를 정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별장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9년간 해왔던 일들을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여사님께는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더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어느 날 아침,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미란 씨 덕분에 우리 집이 항상 편안해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는 여사님을 배신했는데 여사님은 여전히 저를 믿고 계시다니. 어젯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0세에 느낀 마지막 사랑.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살아있습니다.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그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오늘도 저는 별장 관리인 한미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일이고 제 자리니까요. 가끔 해변을 걸을 때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젖은 모래 위에 나란히 찍혔던 두 줄의 발자국. 파도가 지워버린 그 흔적들.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추억할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제게는 마지막으로 느껴본 온기였으니까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누고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